지금으로부터 4년 전쯤 사무실 이전으로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었어. 서울과는 약간 떨어진 곳이지만 제법 서울 냄새를 풍기는 그런 지역이었어. 나는 우리 직원 5명과 사무실 근처에 빌라를 얻어 숙식을 해결했어. 빌라가 위치한 동네는 약간 시골틱한 분위기였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동네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다 아는 마치 시골 부락 같은 그런 곳이었어. 우리 일행은 거의 아침에 일을 마치는데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두 녹초가 되곤 해. 그래서 보통 아침밥은 식당에서 해결했어. 테이블도 몇 개 되지 않는 동네 기사식당 같은 분위기였는데 갈 때마다 사람은 항상 많았어. 첫날 식당을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우리 일행들을 빤히 쳐다보더라고. 밥 먹던 숟가락까지 놓고 말이야. 며칠 동안 그런 시선이 계속 느껴져서 식당 아줌마에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쳐다보는 거라고 아줌마는 자초지정을 얘기해 주시더라. 이 동네가 원래 보살들이 많기로 유명한 동네인데 각 지방에서 유명세 좀 떨치다 흔히 말하는 신발 떨어진 나이 드신 보살들이 모여든다 하더라고. 내가 첫날 밥 먹으러 왔을 때 나를 쳐다보던 분들이 전부 보살님하고 박수들이었대.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내 등 뒤에 장군신이 보인다는 둥 신기가 너무 세서 새로 이사온 박수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물론 며칠 뒤엔 오해가 풀렸고 그날을 계기로 나는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어 나갔지. 그 당시 나이가 50 중반 넘어선 아주머니가 있었어. 젊은 시절 나비보살이라고 엄청 유명했다나 봐. 그래서인지 몰라도 같은 보살들 사이에서도 조금 일진 같은 느낌이 있었어. 가끔 쉬는 날이면 직원들은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그때 당시 나는 총각이었기에 혼자 빌라에 남고는 했어. 그럴 때마다 나는 항상 그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곳을 아지트 삼아 지내시던 보살님들과 술자리도 많이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어울려 지냈지. 특히 나비보살 차씨 아줌마랑 40대 박수무당 방씨 아저씨랑 그 두 분이랑 매우 친해졌어. 형님 누나 할 정도로 말이야. 그렇게 친해졌을 무렵 난 항상 궁금하던 게 있어서 술김에 궁금한 것을 물어봤어. 다들 이 얘기 한 번씩 들어본 적은 있을 것 같아. 곧 죽을 사람이 점을 보러 오면 물구나무 서서 들어온다는 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방씨 형님이 박장대소를 치며 웃더라고. 자신도 그 얘기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며 미안한 말이지만 그 얘기를 지어낸 사람 혼좀 나야 한대. 죽을 사람이 점 보러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는 하는데 물구나무 서서 들어오는 건 헛소문이고 손금을 보게 되면 손바닥에 아무런 지문도 없대. 간혹 손바닥 지문이 선천적으로 없는 사람들도 있어서 손바닥만한 거울을 그 사람 손에 대본다고 하더라. 거울에 비춰진 손에 지문이 보이는데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긴말하지 않고 평안한 사준이 맘 편히 지내라고 하면서 돌려보낸대. 물론 복채도 받고. 우리가 글로 봤던 보살들과 실제 보살들은 많은 차이점들이 있어. 같이 어울려 놀다 보면 무서울 때도 많고 말이야. 여튼 지방에 간 지도 몇 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어. 보살들 중에 처음 보는 여자분이 한 분 계시더라. 얼굴은 미인형에 나이도 나랑 얼추 비슷해 보였어. 근데 특이한 건 보살님들 사이에서 존재감이 없더라. 다들 그 여자를 쉬쉬하며 피하는 것 같더라고. 모임이 있어도 참석시키질 않는 걸 보니 뭔가 알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 같아 보였어. 그러다 우연히 그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이상한 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 대화할 때 묘한 첫마디를 빼고는 말이야. 때마침 그때 우리 모습을 본 방씨 형님이 나를 급히 데리고 골목으로 데려가서 얘기하더라고. 저 여자랑 친하게 지내봐야 좋을 거 없으니까 신경 끄라고 말이야. 시간이 지난 후에야 방씨 형님이 왜 그런 말을 했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어.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여자에게 중학생쯤 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3년 전쯤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혼수 상태였대. 신내림 받은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얼굴이 이뻐서 남자들이 많이 꼬였었나 봐. 그러다 보니 남의 가정 파탄 내기가 일쑤였고 매일같이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며 술 마시고 모텔에 드나들었었대. 그 여인은 여자로서는 가벼웠지만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빠진 아들만큼은 지극정성으로 돌봤대. 그러던 어느 날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길 가던 한 여자를 차로 치고 달아나 버렸대. 뺑소니를 쳐버린 거야. 당시 뉴스에서도 의사가 인터뷰하기를 5분만 빨리 병원에 도착했더라면 사망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도를 했었대. 아무튼 그 여자는 며칠 후에 뺑소니범으로 검거되고 뉴스에도 보도되었는데 웃긴 건 자신은 음주 상태라 사고 난지도 몰랐다며 막무가내로 우겨댔대. 사고로 사망한 여자는 두 자매를 홀로 키우는 30대 가장이었는데 유족들과는 합의할 생각조차 전혀 하지 않았었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나 봐.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가 만나던 남자들 중에 법조계 쪽 사람들이 좀 많았었는지 그 남자들 도움으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나 봐. 나도 언뜻 인터넷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 유족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석방됐다는 말도 안 되는 기사 말이야. 그 사건 이후로 그 여자는 도시 생활을 정리한 뒤에 이곳 대학병원에 아들을 입원시키고는 작은 간판을 건 보살집을 하나 차렸대. 나도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이쪽 분들도 전국적으로 정기 모임이 있나 봐. 그래서 웬만한 소식은 다 알고 있다 하더라. 신기하지? 어찌됐든 그 여자가 이곳으로 이사 온 지 3개월쯤 됐을 무렵 혼수 상태였던 아들이 기적처럼 깨어났대. 담당 의사들도 기적이라면서 혀를 내둘렀었대. 동네 사람들은 며칠 동안 행복해하는 그녀의 모습을 봤지만 정작 축하 인사 한마디 건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대. 그리고 며칠 후 나는 방시영님과 밤낚시를 하고 내 차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 대부도에서 뚝박 낚시를 했는데 우럭새끼를 꽤 많이 잡았었지. 엄청 기분이 좋았어. 회에다가 소주 한잔 할 생각에 빨리 집으로 가고 싶었지. 그리고 거의 동네에 도착했을 무렵 그 당시 왕복 4차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차량이 이리저리 휘청거리면서 달려오고 있었어. 우리 차와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겁이 났어. 점점 무서워지더라. 방시영님도 당황했는지 속도 줄이라고 큰 소리를 질러댔어. 새벽 시간이라 차들이 없어서 다행이지 만약 저녁 퇴근 시간이었다면 대형 참사라도 났을 거야. 그 차가 점점 다가올수록 사고 날까 겁이 났는데 뒷차가 멈출 생각도 없이 바짝 뒤따라오는 바람에 급정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리고 어디로 튀어나올지 모르는 반대편 차량 때문에 속도를 낼 수도 없었어. 다행히 우리 쪽으로는 달려오지 않아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난 똑똑히 봤어. 그리고는 방시영님이 먼저 입을 열었지. 문구나, 너 봤지?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너무 소름이 돋고 무서워. 내가 본 건 아니, 나와 방시영님이 목격한 건 휘청거리던 차 본넷 위에 하얀색 원피스에 피칠갑을 한 여자가 운전석을 바라보고 있었어. 달리는 차 본넷 위에 앉아서. 그 차는 엄청난 속도로 휘청거리며 달리다가 가로등을 정면으로 박았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 나버렸어. 그날 밤 무사히 우리는 도착했고 너무 무서워서 방시영님과 같이 자기로 했지. 이불 속에 누워서도 도저히 잠이 안 오더라. 그 피 묻은 원피스의 여자가 자꾸 눈에 보이는 듯해서. 자고만 있는 줄 알았던 방시영님이 조용히 얘기를 하더라. 문구나, 나는 이럴 줄 알았지만 저런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
아마 그 여자도 그 모습을 본 거겠지? 다음날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동네 식당을 가보니 내 생각이 맞더라. 사고 차량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그 운전자는 역시나 그 여자였어. 병원에서 깨어난 그 아이 엄마. 내가 알고 있는 보살님들은 전부 반성해야 하듯 거기 모여 있었는데 그분들 대화를 엿들어보니 이제서야 왜 그 여자가 외톨이로 지내게 되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어. 어쩐지 그 여자가 이 동네 처음 나타날 때부터 여자 귀신 하나를 등에 메고 나타났다는 거야. 그리고 신내림 받았다는 사람이 자기 목덜미 움켜잡고 있는 귀신은 못 봤다면서, 뺑소니 치고 여자 한 명 보냈다더니 이럴 줄 알았다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듣게 되었지. 그 얘기들을 듣고 나는 생각에 잠겼어. 그 귀신은 자식 남겨두고 온 어머니의 심정이 한이 되어서 아이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복수한 걸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문득 그 여자와 나누었던 첫 마디가 생각났어. 혹시 저한테 뭐가 보이나요? 기억해도 인과응보라는 건 있다고 생각해. 죄 짓고 살면 나중에라도 분명 값을 치룰 거야. 우리 와이프가 중1 때, 그러니까 99년 말이었으니까 대략 20년 전쯤 얘기.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겨울방학 끝나고 2학년 교과서를 새로 받는 그쯤이었대. 와이프는 여중이기도 했고 당시 반 친구들끼리 워낙 친했어서 헤어지는 걸 무척 아쉬워하면서도 한편으론 2학년이 된다는 설레임이 가득한 그때였대. 여튼 제일 마지막에 도덕책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엔 중학교 도덕책만 하더라도 크기가 무지 작았었어. A4 용지의 절반 정도 크기? 대신 두께는 좀 두툼한 그런 교과서였어. 그때 당시 와이프 짝이었던 S양이 있었는데 그 S양은 450명 중에 5등 밖으로 나간 적 없는 그런 우수한 친구였대. 당시 와이프가 옆에서 조잘되던 말든 그 친구는 마지막으로 받은 도덕책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열심히 살펴보더래. 와이프도 자기한텐 신경 안 쓰고 책만 보는 친구를 따라 도덕책을 펼쳐서 열심히 구경을 했는데 책 중간쯤에 공중도덕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횡단보도에 찍은 사진이 있더래. 물론 그 당시 교과서는 웬만하면 다 흑백이었어. 물론 그 사진도 흑백이었고. 그런데 문득 옆에 S양이 와이프 책을 들여다보더니 야 이거 이상해 라고 하더래. 와이프가 왜 그러냐면서 S양의 책을 봤는데 와이프의 책에는 길을 건너는 사람들과 건너편 신호등만 보이는데 S양의 책에는 사진의 크기가 같은데 사진 안에 담긴 거리의 풍경이 옆으로 조금 더 나와 있었대. 와이프 책의 사진에는 존재하지 않는 오른편의 신호등하고 그 밑에 서 있는 한복 입은 할머니가 있었대. 근데 그 할머니한텐 그림자랑 다리가 없었대. 와이프는 순간 비명을 지르고 자기 책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S양은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대. 와이프 비명소리에 시끄럽던 교실은 일순간 조용해졌고
40여 명이나 되는 같은 반 아이들이 몽땅 그 자리로 몰려왔대. 당시 담임 선생님이 잠시 당황하시더니 S양의 책을 다른 책으로 바꿔주셨대. 다른 친구들 교과서도 다 보았지만 그런 사진은 찾아볼 수 없었대. 단순 인쇄 실수라고 보기엔 너무 기묘한 일이라 아직까지도 생각이 난대. 안녕하세요. 저기 연락드렸던 야간 알바 구하신다고 해서 왔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 네.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오늘 야간 알바로 오셨죠? 저희 뭐 딴 거 특별한 건 없고요. 몇 가지만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이거를 받아 적으시면 될 거예요. 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오후 10시 이후 모든 PC는 예약서 걸어두고 카운터에서 반드시 신분증 확인 후 예약서 풀어주세요. 두 번째. 51번에서 72번 PC는 배틀그라운드 전용 좌석이에요. 탑게임 이용 시 자리 이동 권고 드리세요. 그리고 64번 PC에 밤 11시 30분에서 새벽 4시 사이 양복 입은 사람이 디아블로 게임하러 오시거든요. 그 손님은 직접 가서 조치하지 마시고 2번 PC로 자리 이동해 드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 커플석 30번, 31번 PC는 새벽 2시 이후에 점검 중 걸어두시고, 다섯 번째, 새벽 12시에서 1시 사이에 면접 보러 오는 다리 저는 여성분 하나 계시거든요. 그 여성분 질문에 절대 대답하지 마시고 무조건 죄송하다고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조치 후에 매니저한테 연락해주세요. 여섯 번째, 야간에 근무하는 알바생 총 3명입니다. 인원수 혼동하지 마세요. 일곱 번째, 4층에 금연 노래 주점이라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4층에서 내려온 손님 절대 받지 마세요. 자, 마지막 여덟 번째, 새벽 시간대 96번 PC 손님한테 메시지 많이 올 거예요. 그거 시스템 오류니까 절대 읽지도 말고 대응하지도 마세요. 그럼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만 가볼 테니까 오늘 수고하세요. 열쇠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 아까 그 4번 말씀 안 해주셨는데. 제가요? 아닌데. 그냥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수고하세요. 오늘이 그날이었다. 오늘 밤이야말로 모두의 고함, 폭력과 잠설치는 밤의 끝이다.
나는 부모님 방문 앞에 섰다. 수없이 잦았던 부모님의 부부싸움 후에는 언제나 이 방문이 큰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들은 고함이 방문을 넘어가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모양이었는데 그 소리는 온 집을 울리고 내게 악몽을 선사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다. 내가 준비한 깜짝 선물을 들키면 안 되니까. 아주 살금살금 조심히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 직전 잠시 멈추었다. 그 덕에 손에 든 칼을 잠깐 음미할 수 있었다. 이 칼은 아빠가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에 내게 주는 수없이 많이 받은 사과의 선물 중 하나로 날카롭게 갈린 보위 나이프였다. 이번에는 달라졌단다. 아빠도 이제 바뀌었단다. 진짜 아빠 노릇을 할 준비가 됐다. 엄마가 내게 하던 말들이 귓가를 스쳤다. 물론 아빠는 엄마의 말이 틀렸음을 너무도 자명하게 보여주었다. 난 엄마에게 화난 게 아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외로움이 두렵기 때문에 맞고 살아도 가해자의 품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어디에선가 읽었다. 둘을 갈라놓더라도 피해자는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에 더 고통을 받는다던가 떠나는 것보다 맞고 사는 게 더 편한 선택인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엔 피해자가 그런 의식으로 산다고 한들 엄마도 용서의 여지는 없었다. 결국 엄마도 이기적인 거다. 본인의 행복을 바라는 것뿐이니까. 엄마가 아빠를 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다. 저 남자는 전형적인 폭력 가장이 지을 수 있는 죄란 죄는 다 지었다. 그가 어떤 짓을 했는지 죄목을 열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물론 말하지 않아도 다들 너무 뻔히 알겠지. 참 슬프게도 너 이 자식, 너 지금 뭐 하는 부모님은 거야? 이제 비명을 지른다. 손에 든 칼을 쥔 소중한 아들의 하지마. 침착해. 다시 생각해보라며 애걸복걸하는 그들은 침착하자. 분명 내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그래, 나도 생각은 해봤다. 두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생각했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당신의 행복을 바라는 엄마를, 필요할 때만 좋은 아버지 같은 아들아, 선택적인 침착하자. 아빠를. 다른 나도 방법이 있을 거야. 잘 봐. 내 부모처럼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제 끝이야. 안 돼. 난 칼을 내 심장에 박아 넣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지만 부모님이 남은 삶을 사는 동안 느낄 고통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 부모는 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나에게 더 좋으리라고 착각해왔다. 하지만 아니었다. 아니라고 누차 말했지만
부모님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는 좀 알아듣겠지. 그들이 이때까지 얼마나 이기적인 부모였는지. 고등학생 B군은 같은 반 A군이 의심스러웠다. 어떻게 갑자기 성적을 그렇게 올렸을까? 자신처럼 평범 이하의 성적을 유지하던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전교권에서 놀다니.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방과 후에는 매일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있었고 학교에서도 공부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쉬는 시간에도 맨날 땅콩이라 까먹고 있었다. 어떻게 성적을 올린 걸까? B군은 A군과 그렇게까지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물어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혹시 컨닝 같은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나올까봐 B군은 일부러 점심시간에 A군을 찾아갔다. A군은 운동장 한쪽에서 무언가를 까먹고 있었는데 쭈뼛 다가간 B군이 물었다. 뭐 먹어? 응?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를 생으로 먹던가? 아, 혹시 생 도토리가 머리에 좋은가? B군은 고개를 갸웃했다. A군이 맛있게 도토리를 먹는 모습을 얼마간 지켜보던 B군은 조심스럽게 본론에 들어갔다. 있잖아, 너 성적 말이야. 되게 갑자기 올랐더라? 어떻게 그래? 뭐 공부를 많이 하는 거야? 아니면 말끝을 흐리는 B군을 가만히 돌아보는 A군. 갑자기 눈을 빛내며 물었다. 알려줘? 뭐? 성적 올리는 비법 알려줄까? 그럼 좋지 난. 알았어. 그럼 방과 후에 나 따라와. A군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B군은 뭔가 비법이 존재하고 그것을 알려준다는 것만으로도 기뻤다. 방과 후 A군은 B군을 학교 근처의 산으로 데려갔다. 가면서 A군은 선심을 쓰는 듯이 말했다. 근데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뭐 원래 네가 좀 조용한 성격인 건 나도 아는데 그래도 절대 떠들고 다니면 안 된다. 알았지? 알았어. 그리고 내가 너 이거 알려주는 대신에 너도 나 도와줘야 돼.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래, 알았어. A군은 등산로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어느 작은 굴 앞에서 멈춰 섰다. 엎드려야 겨우 통과할 만한 굴은 성인 남자는 쉽게 못 들어갈 만한 크기였다. 여기야. 잘 따라와. B군은 교복에 흙이 묻는 게 신경 쓰였지만 앞장서는 A군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생각만큼 길지 않은 굴을 통과하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거기서 B군은 놀랐다. 헐, 뭐야? 정면의 벽에 원숭이 얼굴 조각이 커다랗게 새겨져 있었다. 눈을 감고 입을 크게 벌린 형상이었는데 이마 위로 주름진 뇌가 드러나 있는 특이한 조각이었다. 우와. B군이 놀란 A군을 건들며 말했다. 야, 그만 감탄하고 너 1,000원 있냐? 그럼 너 1,000원이랑 교과서 아무거나 꺼내봐. B군은 순순히 시키는 대로 했다. A군은 조각으로 다가가 시범을 곁들여 설명했다. 자, 한 손으로 이렇게 원숭이 뇌를 만지고 있는 상태. 요 상태에서 네가 가진 1,000원을 원숭이 입으로 집어넣는 거야. 여기서 명심할게. 절대로 이 손을 떼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B군은 A군이 비켜난 자리에 서서 한 손을 원숭이 뇌에 올렸다. 가까이서 보니 커다란 입안은 끝이 보이지 않는 구멍이었다. 그 안으로 1,000원짜리를 떨구자 순간 원숭이의 감긴 눈이 돌가루를 날리며 떠졌다. 깜짝 놀란 B군을 보며 빠르게 소리치는 A군. 손 떼지 마! 손 떼지 말고 이제 그 안에 교과서를 넣어. B군은 놀라면서도 시키는 대로 했다. 그 순간 B군의 눈이 감기며 순식간에 몰입 상태가 되었다. 약 10초 뒤 원숭이의 눈이 다시 감겼다. 동시에 눈을 번쩍 뜬 B군이 깜짝 놀라 A군을 돌아보았다. 대박. 교과서 내용이 완벽하게 기억이 나. 아니, 완벽하게 이해가 돼. Welcome to the brain. 어때? 멋지지? A군은 씩 웃었고 B군은 감탄했다. 어쩐지 이거라면 당연히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흥분한 B군을 진정시키며 설명을 시작하는 A군. 자자, 이건 지혜의 신이야. 뭔가를 넣으면 그 본질이 담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옮겨주지. 물론 성금은 내야 해. 그리고 성금은 항상 배로 올라. 처음에 1,000원을 냈으면 그 다음에는 2,000원, 그 다음에는 4,000원, 이런 식이지.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지금 단위가 100만 원도 넘어서 못 쓰고 있어. 헐. B군은 놀라며 머릿속으로 몇 회에 얼마인지를 계산했다. 과장되게 한숨을 내쉰 A군은 주머니에서 도토리를 꺼내 먹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너는 운 좋은 줄 알아 임마. 내가 미리 먼저 다 해봤으니까 말이야. 나는 솔직히 말하면 다 낭비한 거야. 생각해봐. 지금 성적 잘 나와봐야 뭐하냐? 나중에 수능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너는 지금 쓰지 말고 나중에 수능을 위해서 내 꼴 나지 말고. A군의 말은 구구절절 옳았다. B군은 새삼 고마웠다. 내가 아까 말했지? 절대 비밀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 한 10만 원만 보태줄 수 있어? 10만 원? 10만 원이 당장 큰 돈이긴 하지만 B군은 오래 망설이지 않았다. 이런 기연이 10만 원이라면 정말 너무 싸다. 그래, 알았어. 고마워, 자식. 나중에 네가 지식을 넣을 때 그때 줘. 둘은 웃으며 동굴을 나섰다. 둘은
앞으로 무척 사이가 좋아질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비구는 시험 성적이 안 나와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A군과 함께 수능용 책을 선정하고 돈을 모으는 것에 집중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준비된 어느 날, 둘은 다시 원숭이 조각 앞에 모였다. 자, 시작해. 그래. 비구는 원숭이의 뇌에 손을 올리고 2,000원을 넣었다. 비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준비해간 책의 지식을 모두 습득했다. 그리고 머릿속에 가득한 지식과 그 이해를 느끼며 희열에 떨었다. 완벽해. 축하한다. 자, 이제 내 차례인가? 난 돈이 없어서 이제 이번 한 번밖에 못하겠네. B군이 비켜나고 A군이 원숭이의 뇌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많은 돈을 털어놓는데 순간, 자... 뭐야? 돈 걸렸어. 망아이씨, 너무 많았나? 아이씨. A군은 인상을 찌푸리며 구멍 쪽으로 머리를 기웃거렸다. 그러나 뇌에서 한 손을 못 대서 자세히 숙여보지 못하는 상황. 다급하게 B군을 불렀다. 아이씨, 야 도와줘. 이쪽으로 와서 플래시 좀 켜봐. B군이 얼른 핸드폰 플래시를 비추며 다가갔다. 그가 고개를 숙이고 원숭이의 입안을 적극적으로 살필 때 A군이 말했다. 야, 근데 내가 전에 한번 다람쥐를 넣어본 적이 있거든?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 응? 글쎄, 다람쥐의 모든 지식이 전해지더라고. 먹이를 찾는 방법부터 그걸 저장하는 방법, 천적을 피하기 좋은 방법 등등 모두 말이야.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 비구는 갑자기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원숭이의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닌가. 그때 한순간 A군이 B군을 강하게 밀었다. 아차 하는 순간 원숭이의 입안으로 삼켜지는 B군. 곧바로 A군의 눈이 감기고 10초간 새로운 지식이 전해져 왔다. 수능에 관한 모든 공부가 완벽한 B군의 지식이. 누군가에게 쫓기듯 허둥지둥 산에서 내려오는 A군은 비틀거렸다. 이어 큰 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 처음부터 이럴 속셈이었지. 미안해! 제발! 너는 인간 쓰레기야. 제발 그만해! 뭘 그만해. 평생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제발 그만! 어찌된 일인지 A군의 입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A군의 말투와 B군의 말투를 반복하며 한순간도 쉴 틈 없이 말했다. A군은 후회했다. 도토리가 땡기기 시작할 때 알아채지 못한 것을. 제발 그만! 제발 그만해! 대학 시절 나는 학교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했다. 방송국에서는 최신 학교 뉴스, 주변 마을 뉴스나 학생들로부터 신청곡을 받아 들었다. 그 밖에는 학교가 허용해주는 프로그램들을 들었다. 언젠가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See You After Babe라는 노래를 꾸준히 신청했던 기억이 난다. 그 노래는 시머트리 아이콘이라는 반짝 그룹이 불렀던 노래인데
내가 들어본 그룹 이름 중에 제일 거지 같았다. 하지만 2008년 10월, 11월에 그만큼 히트친 노래가 없었다. 캠퍼스 라디오 DJ 중 한 사람으로서 그 2달 동안 거의 100번 넘게 그 노래를 틀었어야 했다. 정말이지 모든 곳에서, 쇼핑몰에서든 주유소든 진짜 라디오에서든 심지어 MTV에서조차 그 노래가 들려왔다. 그 노래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정확히 뭐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 노래와 밴드에 대해서 구글링해 보았지만 아무 검색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유튜브에서조차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페북 페이지에 자주 들르는데 들른 김에 혹시 이 노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묻는 글을 올려놓았다. 많은 좋아요와 함께 시머트리 아이콘의 이상한 히트에 대해 많은 댓글이 달렸다. 어떤 여자애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도 가사가 좀 이상하고 특이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창생은 노래가 너무 중독적이어서 몇 주 동안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고 했다. 페북에 글을 올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기숙사 옆방에 살던 매트로부터 페북 메시지가 왔다. 매트는 노래에 관해 뭐라도 알아냈냐고 물어봤다. 물론 아니었다. 매트는 그 노래에 관해 나쁜 기억밖에 없다고 했다. 여기 매트가 보낸 페북 메시지 전문이다. 참고로 폴은 매트의 룸메이트다. 그래. 나도 최근에는 그 노래를 들은 적이 없어. 기숙사 방에서 무한 반복했던 게 기억나.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 노래 좀 특이하고 다른 노래랑은 달랐어. 근데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지. 정말 짜증났어. 폴이 진짜로 좋아했거든. 맨날 그 노래를 흥얼거렸어.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노래가 들리지 않았지? 그때 폴 진짜 이상했어. 맨날 파티를 하거나 나가 놀거나 그랬는데 그때는 완전 우울해져 있더라고. 왜냐고 물어보니까 온종일 노래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데나? 근데 이제 노래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다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야. 대체 뭘까? 아는지 모르겠지만 폴은 요새 잘 안 풀리나 봐. 직업도 없고 여친도 없고 사람들이랑 얘기를 안 해. 가끔 폴한테 연락을 하는데 폴은 잘 나갔던 2008년이 그리워 죽겠대. 상담 좀 받아보라고 했더니 소용없다고만 하고 그냥 새로 들을 만한 거가 필요하대. 폴도 이 페이지에 연결돼 있으니까 아마 네 글도 봤을 거야. 걔가 갑자기 폭발할까봐 겁난다 야. 걔랑 얘기 좀 해볼래? 그래서 나는 바로 폴에게 잘 지내냐고 메시지를 보냈다. 폴! 오랜만이야. 잘 지내? 셀? 와, 반갑다. 요즘 어때? 그냥 그래. 그냥 평소처럼 적당히 살아. 좋네. 사실 네가 페북에 쓴 글 봤어. 있잖아. 그 노래는 내 인생이야. 그리워 죽겠어. 그 노래가 사라져버렸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아유, 어딘가 있겠지. 아니야. 영원히 사라졌어. 세상사 다 그렇지 뭐. 공수래 공수고. 시머트리 아이콘이 살아있는 노래를 만들었었는데 근데 노래가 죽어버렸지. 너무 그리워. 그때가 좋았는데. 나 좀 이상하지? 매트가 맨날 나한테 상담 좀 받으래. 근데 필요 없어. 그냥 그 노래를 다시 들으면 돼.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게 미칠 것 같아. 소름이 끼쳐서
노래에 대한 얘긴 그만하고 둘 다 로그아웃 전까지 시덥잖은 얘기만 했다. 다음날 24시간도 채 안 됐을 때다. 퇴근 후에 본 페이스북에는 명복을 빕니다. 와 같이 조의를 표하는 댓글로 도배가 된 폴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올라와 있었다. 폴은 그날 자살한 것이다. 폴이 자기 얼굴을 몇 번이고 칼로 찔러 죽었다는 소식에 미친 듯이 무서웠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눈 사람 중에 하나가 나였다는 사실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그날 매트가 메시지를 보냈다. 그 노래 때문이야. 미안해, 셀. 네 잘못이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절대 최선이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든 See You After Babe라는 곡을 찾아서 폴의 담벼락에 올려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일종의 마무리인 셈이다. 그 다음 주 내내 야후의 질문 사이트나 음악 포럼 사이트 혹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2008 히트곡 모음집 같은 페이지에서 그 노래에 대해 물어보고 다녔다. 하지만 아무도 그 노래나 그 그룹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몇몇 사람들에게 메일도 보내봤지만 아무 답장도 받지 못했다. 12월 27일 어젯밤까지는. 내 메일함에는 브래드 호스킨스라는 사람이 보낸 메일이 하나 와 있었다. 제목은 시머트리 아이콘의 노래였다. 이메일에는 mp3 파일이 하나 첨부되어 있었고 메일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녕하세요, 셀님. 포럼에 이미 올리신 글을 봤습니다. 시모트리 아이콘의 See You After Babe라는 노래를 찾고 계시더군요. 그걸 보니까 사정 설명을 드리고 더 이상 찾지 말라고 설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메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그 노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몇 안 되는데 메일 내용이 풀리면 누가 이 사실을 흘렸는지 윗분들은 금방 알아낼 테니까요. 하지만 셀님은 좋은 분 같고 저는 이미 후회할 짓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모트리 아이콘은 2007년에 결성된 4민족 그룹이었습니다. 앨범은 2008년에 나왔죠. 2008년이 벌써 10년 가까이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아시겠지만 그 해에 정말 많은 가요들이 나왔죠. 중독적이면서 너무 고급스럽지는 않고 업비트이지만 너무 하드코어하지 않은 클럽풍 음악이었죠. 조금 싸구려 신스와 편곡이기도 했고요. 그 해 빌보드 탑을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어쨌든 전 작은 레코드 회사에서 엔지니어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그 회사는 어떻게든 히트작을 내려고 절치부심했죠. 회사에선 시머트리 아이콘이 대박을 낼 거라고 기대했는데 멤버들이 끼가 넘쳤고 무엇보다 어린애들이었거든요. 모든 멤버가 19세에서 21세였어요. 걔들이 악기 연주하는 거나 그 회사가 프로듀싱한 어떤 노래보다 더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뽑아내는 거 보면 정말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시머트리 아이콘이 우리 회사랑 계약되어 있는 동안에 패키지처럼 따로 계약한 매니저가 그들과 같이 들어왔어요. 그 남자는 이상함의 정석이었습니다. 딱 전형적인 삐쩍 마른 비즈니스맨처럼 보였어요. 그 남자는 그룹 멤버들과 엄청 친해서 회사가 어떤 조건을 내세워도 절대 매니저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죠. 모든 녹음이나 미팅 때마다 그 이상한 매니저가 함께 있었어요. 멤버들한테 몰아 속삭이면서요. 그래서 모든 곡과 모든 결정 뒤에서 그 소름 끼치는 남자가
조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멤버들조차 노래의 거의 대부분이 매니저의 아이디어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다녔죠. 그리고 어느 날 그 팀이 녹음을 빼먹은 적이 있었어요. 리드싱어의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얼굴이 다 망가져버렸죠. 그 전에 그 여자를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예쁜 여자였어요. 하지만 사고 뒤엔 그냥 괴물처럼 보였죠. 오른쪽 눈은 사라지고 입술도 사라지고 이마는 움푹 파였어요. 정말 끔찍했는데 그 여자도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자살하고 말았죠. 정확히 어떻게 자살했는지는 몰라요. 우리 모두 스튜디오에서 다들 침울해 있었죠. 리드싱어인 앤드류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우린 다음 작업까지 시간을 좀 가지자고 앤드류에게 얘기했는데 다음 녹음 시간에 자작곡을 들고 오더군요. 그 이상한 매니저는 따돌리고 매니저는 어딨냐고 물으니 앤드류가 그 새끼는 좆대라고 하죠. 라고 말했어요. 네. 그 노래가 바로 See You After Babe였습니다. 얼굴이 망가진 그 여자친구에 대해 쓴 곡이었죠. 중독성 있고 업비트의 노래였지만 그 그룹이 이제껏 불렀던 다른 노래들과는 달랐어요. 우리한테 가사를 줬는데 너무 이상해서 놀랐죠. 벌써 몇 년째 그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가사 내용은 이러했다. 그냥 유명해지고 싶었어. 너를 위해. 하지만 이렇게 미치고 말았어. 네가 없이 우린 그와 계약했어. 우릴 띄워주겠다고 했어. 아주 작은 걸 대가로 말이야. 하지만 그가 가져갔어. 너의 처음엔 별거 아니었어. 하지만 이렇게 되어버렸어. 그가 나한테 이럴 줄 몰랐어. 너무 소중한 걸 가져가 버렸어. 사고가 아니었어. 정말 미안해. 나중에 다시 만나. 베이브. 우울한 노래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후렴구는 총 4어절인데 문장이 다 끝난 게 아니었죠. 사음절이 피는데 뭔가를 암시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녹음을 했고 마스터링도 하고 윗분들에게 결제를 받았는데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완전 대박 날 거라고 라디오 방송국 여러 군데에 쫙 뿌려졌어요.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틀어졌죠. 일주일 뒤에 DJ들이 이 그룹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요청해 왔어요. 하지만 시머트리 아이콘은 언론이랑 연관되는 걸 싫어했죠. 어느 날 다른 녹음 중에 그 이상한 매니저가 스튜디오로 쳐들어와서 앤드류랑 다른 멤버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자기 허락 없이 그 노래를 발매했다 이거죠. 앤드류도 맞받아치면서 자긴 이런 걸 원하지 않았다고, 그냥 음악만 하고 싶었을 뿐 이렇게 심각한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매니저는 자기 없인 이 그룹도 별거 아니라면서 앤드류야말로 먼저 계약하자고 하지 않았냐며 어이없어 했죠. 그때 앤드류가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해요. 우리만 피 봤으면 우리만 됐잖아. 피 봤으면 됐잖아.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말고. 매니저는 다시 폭풍처럼 스튜디오를 나갔어요. 나가면서 계속 그 노래랑 그룹 전체를 망쳐버릴 거라고 소리를 쳤죠. 누구든 그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앤드류의 여자친구처럼 끝장날 거라면서요. 그 후로 다시는 그 남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싸움 이후 이 바닥에서 본 중에 가장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진짜로 그 노래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대기업들이 자기들 광고에 그 노래를 쓰겠다며 저작권을 사겠다고 난리였어요. 한 달 동안 라디오에서 늘 그 노래가 나왔죠. 하지만 갑자기 라디오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노래를 들은 청취자들이 이상해졌다고요. 그냥 계속 그 노래만 듣겠다고 난리래요. 어떤 DJ는 매일 전화해서 인생을 바꾸는 노래를 만든 그 그룹을 꼭 초대해야겠다고 성화했어요. 심지어는 음성 메시지로 그 그룹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죠. 회사 윗분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전화를 하질 않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지 않나. 모든 끔찍한 것들이 단지 싸구려 가요 하나 듣겠다고 생긴 일들이었어요. 마약 같았죠. 시머트리 아이콘은 잠수를 타버리고 우리가 아무리 연락해도 받질 않았어요. 얼마 안 가 기획사와 스튜디오 모두가 정부 요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리 작업에 뭐 이상한 점은 없나 살폈죠. 이사님은 그 노래에 대해 진술했고 그 사람들로부터 그 노래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된 사람들이 이상해져 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사님이 정확히 뭘 들으신 건진 모르지만 소문에 따르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맴도는 그 노래를 떨쳐내지 못한 나머지 자살해버린다는 거였어요. 그 노래가 특정 사람들에게 유난히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였는데 그 영향이라는 게 특정 방식으로만 자살하는 거라 더욱 소름이 끼쳤죠. 결국 회사는 그 노래를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요원들의 도움으로 See You After Babe를 회수하고 그 흔적을 몽땅 지웠죠. 직원들은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지만 요원들이 라디오 방송국에 가서 송출을 막고 심지어 계속 틀겠다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기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는지 나중엔 시머트리 아이콘의 새 멤버들마저 그 노래가 송출되고 얼마 안 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렸죠. 정확히는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얼굴을 잘라낸 다음 과다출혈로 죽었다고요. 멤버들이 쪽지를 남겼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See You After Babe보다 더 나은 곡을 쓸 수 없을 것이며 애써봐야 소용없다. 노래에 완전 사로잡혀 버렸으니 그 노래를 파내기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 셀림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진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 노래를 어디서도 못 찾는 데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현상들은 부두교 의식 같은 걸 수도 있겠고 어찌됐든 사람들을 스스로 X되게 만든다는 거겠죠. 셀림이 친구분을 위해 찾고 있다는 것도 알겠고 친구분 일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셀림은 절대 풀 버전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 거지 같은 건 영원히 묻혀버렸으니까요. 오랫동안 그 노래가 어디에서 재생되든 즉각 회사에 보고하라고 지시받았어요.
저는 2010년 중반쯤에 쇼핑몰에 있는 피팅룸에서 딱 한 번 들어봤죠. 상사들한테 보여주려고 핸드폰으로 녹음했는데 막상 그럴 기회가 없었네요. 최근 2년 동안은 그 노래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어요. 저도 그 후로는 다시는 듣지 못했고요. 가끔 녹음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것 때문에 생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 즐기고 있죠. 제가 녹음한 파일을 같이 첨부했습니다. 제 기침 소리도 같이 녹음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풀 버전을 들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말해 그걸 들으면 중독될까봐 두려워요. 몇 번만 들으시고 다시는 파일을 열지 마세요. 이 노래 때문에 벌어진 모든 일들은 반복적으로 들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공공장소에서 풀 버전을 듣게 된다면 거기가 어디든 당장 빠져나오세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셀님이 뭘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모트리 아이콘이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고 믿는 한 사람으로서 이 노래는 그 계약을 깬 것에 대한 벌이에요. 아무쪼록 조심하세요. 행운을 빌며 브래드 호스킨스. 나는 바로 파일을 다운받아 들었다. 내가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을 때야 겨우 노래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호스킨스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유튜브에 파일을 올리고 친구들한테 보내줘 봤더니 모두 이 노래가 맞다고 했다. 매트도 동의했다. 이 노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 말은 어떤 면에선 중독적이긴 하다. 어쨌든 신나기도 하고 내 대학 시절을 떠오르게 하니까 몇 번 더 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혹시 2008년에 나온 See You After Babe를 기억하고 있나? 난 그냥 풀 버전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게 미칠 것 같다. We made a deal with him. He said he'd rise us up in exchange for something small. But he took your. But he took your. But he took your. At first it was just little things. And then it came to this. I didn't think he'd take something that I'd actually miss. But he took your. But he took your. But he took your. It wasn't an accident. I'm so sorry. I'll see you after, babe. But he took your. But he took your. But he took your.
한밤중 창 밖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자는 눈을 떴다. 방은 2층이고 밖에서 침입할 수 있는 계단이나 베란다는 없다. 의심스럽게 생각하며 여자는 창문을 열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집 앞 길에 연구차 한 대가 멈춰서 있었다. 그 옆에는 운전기사로 보이는 상복 입은 남자가 서 있다.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근처에서 장례식이라도 하는 걸까 생각하던 찰나 상복 입은 남자가 그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한 번 더 타실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란 여자는 당황해서 창문을 닫았다. 어쩐지 불길한 것을 본 것 같은 마음에 아침까지 침대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연구차도 상복을 입은 남자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여자는 어차피 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층에서 잤던 부모님 역시 자동차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같은 꿈을 꾸었다. 한밤중에 눈을 뜨고 창 밖을 보면 어김없이 연구차가 있다. 한 번 더 타실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리며 여자는 눈에 띄게 야위어가기 시작했다. 언젠가 그 빈자리에 자신을 강제로 태우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면서 결국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한 친구가 기분 전환을 위해 함께 쇼핑에 나섰다. 백화점 안은 휴일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녀들 역시 마음껏 쇼핑을 하고 돌아가기 위해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줄을 섰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서로 밀치면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다. 서로 어떻게든 먼저 타려는 사람들을 엘리베이터 보이가 필사적으로 소리치며 정리한다. 겨우 엘리베이터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녀는 그 소리를 들었다. 한 분 더 타실 수 있습니다. 상복의 남자가 한 말과 같다. 순간 불안해진 여자는 엘리베이터에 타르던 친구를 잡아 끌어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찬 엘리베이터는 그녀들의 눈앞에서 문이 닫히고 내려가 버렸다. 왜 그랬냐고 하는 친구의 질문은 아래에서 울려 퍼진 굉음과 비명에 지워져 버렸다. 엘리베이터를 지탱하는 와이어가 끊어져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이었다. 한 번 더 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양파를 키우기 시작한 것은 저희 부부가 주말 부부가 되었을 때부터입니다. 지방에서 교사 생활을 하는 아내,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는 나. 이렇게 우리는 주말 부부였습니다. 아이도 없이 집에 혼자 있다 보니 여간 심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술, 담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놀이문화에 익숙한 편도 아니라서 이것저것 모임 자리에 끼는 것도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운동도 좋아하지 않고 게임도 좋아하지 않고 미술도 좋아하지 않고 음악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취미생활이란 없었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키워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제가 동물 털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서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직장 일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소파에 누워 멀뚱멀뚱 TV를 보다가 잠드는 것이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회사에서도 일거리가 줄어 혼자 있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리를 위해 마트에서 사두었던 양파가 싱크대 물기를 먹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어렸을 적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양파 키우기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싱크대 위에 있는 양파를 모조리 주워 담아 작은 컵 속에 물을 채우고 그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뿌리부터 발을 내린 양파가 5일째 되는 날부터 싹을 틔우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지켜보며 그 결과를 본다는 것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그 어떤 취미생활도 하지 못했던 저에게 양파 키우기는 유일한 행복이며 즐거움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몰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더 빨리 자라게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 인터넷을 뒤져 여러 가지 양분 주는 법을 깨우쳤습니다. 양파는 아주 잘 자라주었습니다. 대파처럼 크게 잎을 뻗으며 자라는 양파가 마냥 신기했습니다. 주말 저녁이 되어 서울에 올라오는 아내도 저와 같이 양파의 모습에 신기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런 정적인 취미를 가진 남편이 조금은 불쌍해 보였나 봅니다. 여기저기 작은 유리병에 담겨있는 양파들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며 저를 안쓰러운 듯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의 아내를 보니 예전 우리의 결혼을 죽도록 반대하던 장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양파 키우기가 세상 무엇보다도 재미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양파는 난초처럼 여러 갈래의 줄기를 뻗고 엄청나게 크게 자랐습니다. 제가 뭔가를 해낸 듯한 기분이 들면서 제 자신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뿌듯했습니다. 아내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한심스럽고 형편없는 남편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즐거움에 가득 찬 저를 보면 아내의 생각이 바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말 아침 일찍부터 양파를 조심스레 챙기고 들뜬 마음으로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양파를 보면 아내는 분명 깜짝 놀랄 것입니다. 대낮에 예고도 없이 내려가긴 했지만 아내는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역시나 아내는 양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놀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줄기가 4가닥으로 뻗은 아주 큼지막한 양파를 2개 얻었습니다. 어찌나 큰지 트렁크에 싣기도 벅찼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온 저는 양파를 손질했습니다. 기존에 뻗은 줄기를 자르고 밑동이만 남겼습니다.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움이기 때문이죠. 저는 과일주를 담그는 커다란 유리병에 물을 채우고 그 위에 양파를 얹었습니다. 양파 하나는 뿌리가 너무 길어 유리병 속에 뿌리를 우겨 넣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양파와 달리 뿌리가 검기는 했지만 곧 하얗게 발을 내릴 것입니다. 양분을 뭘로 줄까 고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잘라낸 줄기에서 즙을 짜내서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즙의 색깔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붉은색이 감도는 것이 나름대로 운치 있어 보였습니다. 이번 양파는 전에 키우던 양파와 확연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왠지 모를 희열감도 느끼고 쾌감도 느껴지고 어느 정도까지 자랄까 기대감도 부풀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너무나 기대감이 컸던 나머지 저는 회사도 결근하고 양파가 자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밥도 거르면서 양파가 자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양파만을 생각해서 그런지 가끔씩 양파가 유리병 속에서 나와 허공을 떠다니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꿈이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양파들이 떠돌아다니던 곳에 뿌리에서 떨어진 듯한 양분이 섞인 물들이 뿌려져 있었거든요. 양파들이 저에게 양분을 더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에 잘라낸 줄기에서 매일같이 즙을 짜내 양분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니 이젠 그 줄기도 말라 비틀어져 더 이상 즙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채를 썰어 으깨보기도 했지만 더 이상 즙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리병 속의 양파는 계속 양분을 요구하는 눈빛을 보내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 다른 양파의 즙을 찾아서 밖으로 나서려고 했는데 당신들이 온 겁니다. 신문 과정을 CCTV로 지켜보던 정신과 전문의가 입을 열었다. 아내의 외도가 너무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 서 있던 담당 형사도 입을 열었다.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정신과 진단을 요구하면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현재로서 판단컨대 정신분열이나 과대망상증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신병이라도 그렇지 사람 머리가 양파도 아니고. 가평군 애잡이 고개. 전 세계적으로 16세기, 17세기는 기상이변이 잘 일어나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 조선조 광해군 1년 1609년에 충청도 연산 땅에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흙비가 심하게 내렸습니다. 그해 봄은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무려 3년간이나 가물었다고 하니 당시 농업에만 집중되어 있던 우리나라의 환경상 나라 살림은 점점 어려워졌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도 늘어날 무렵, 그때 가평군 북면 백둔리 어느 마을에 어린 딸아이를 하나 둔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 식구 모두 굶기 일쑤였지만 불을 떼서 끓여 먹을 알곡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산에 가서 풀 뿌리며 칡뿌리 그리고 산열매 같은 것을 따오고 캐오는 것을 먹었지만 그것마저 사람들이 따가기 때문에 입에 넣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아이를 가져 이제 출산할 달이 되었지만
워낙 먹지를 못해 아이를 뵌 건지 안 뵌 건지도 모를 정도로 배는 조금만 불룩했습니다. 남편은 출산할 때가 되었으나 여기는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하니 친정에 가서 아기를 낳는 것이 좋겠다고 부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그러기로 마음먹고 친정에 갈 채비를 차렸습니다. 어린 딸이 따라가겠다고 나섰지만 부인은 기운이 없어서 딸까지 데리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친정집에 가려면 고개를 하나 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부인은 맥없는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겨서 겨우 고개마루에 올랐습니다. 며칠간 풀뿌리로 겨우 연명했으니 힘도 없는 데다 아이를 가졌으니 고개까지 오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나무 그늘에 앉아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친정 집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어서려 했지만 배가 점점 더 아파와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은 홀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프고 힘겨웠지만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낳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비몽사몽 눈을 떠서 문득 옆을 보니 싱싱하고 큼직한 고깃덩어리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허기가 진 부인은 정신없이 그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먹고 어느 정도 배가 부르고 나니 정신이 좀 든 부인은 아기를 낳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사내 아이인지 계집아이인지 보려고 옆을 확인하니 아기는 온데간데 없고 핏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든 부인은 자신이 먹고 있던 고기를 봤는데 그것은 아기의 뜯겨진 시체였습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낳은 아기를 잡아먹었다는 걸 안 부인은 오열하며 쓰러졌고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인과 반쯤 뜯긴 아이의 시신을 보고 기겁을 하였고 이 얘기를 들은 남편은 딸을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 세상을 등졌다고 합니다. 그 뒤로 부인이 죽은 이 고개를 애잡이 고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